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중국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에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상해, 항저우, 그 다음에 춘칭 이렇게 세 군데를 가게 되는데요. 이 한반도에는 그 수탈이 굉장히 심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시정부를 중국에다 세웠어요. 이제 저희가 그 100주년 기념으로 그 현장을 밟으러 갑니다. 사실 상하이 홍콩공원에 오기 전에는 좀 의미심장한 기분? 일본에게 위풍당당했던 그의 일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해리와 제가 함께 인생샷을 찍어오는 콘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계단에서 중국에서 만나요. 안녕. 여기 오면 이제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나라의 탑골공원을 좀 연상케 하는. 배드민턴 하다가 그냥 발로 하고 이런 것처럼. 그냥 사실 평화로운 공원이에요. 이렇게 평화로운 공원이지만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평화롭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루신공원, 노신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답사를 갔을 때 제일 특별했던 거는 그 안에 매헌이라고 한자로 적혀 있고 거기에 윤봉길 기념관이라는 한글이 적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공간 자체를 단독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뭉클했었고, 홍콩공원 의거가 한국과 중국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굉장히 크고요. 당일 아침에 김구 선생이 교포집에 윤봉길 의사를 데리고 가요. 밥 한 그릇을 먹이는데 이분이 한 그릇 뚝딱 먹는 거죠. 아들 같은 윤봉길 의사, 의거가 끝나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곳에 아버지 같은 그 분을 또 두고 가는 그 두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정말 대단하다 하게 되죠. 상해 임시정부 청사는 지금 남아있는 곳은 마지막 청사입니다. 26년부터 32년까지 있었던 장소고요. 1919년 4월 11일 처음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던 곳부터 몇 번을 옮겨온 장소인데 안타깝게도 그 이전에 있었던 청사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단히 안타깝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여염집이지, 이게 한나라 정부 청사냐, 이들은 도대체 뭘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난한 곳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 그 좁은 공간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꿈꿨던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해 임시정부가 있던 시절에 이제 이곳에서 이제 뭐 장터가 열리기도 하고 그런 골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뒤로도 항주, 가진, 그 뒤에 춘칭까지 많은 곳으로 옮겨갔는데 다른 임시정부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피난처, 굉장히 흥미로운 장소죠.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 청사보다는 훨씬 더 덜 답답해서 좋아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흥은 숨는 거예요. 실제로 그 공간에서 그 탈출할 수 있는 2층에 구멍이 있죠. 그럼 탈출하면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나가잖아요. 근데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들어올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빨래가 빨간색이 걸려있다, 안전하다. 그 다음에 까만색이 걸려있다, 위험하다. 그런데 그게 계속 까만색이 며칠 동안 걸려있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운하 속을 다니면서 몇 날 며칠이고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을 수만은 없잖아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도움을 청해야죠. 누구에게? 중국에게. 어려움을 인식했던 김구 선생이 또 그 옆에 있었던 어망서 선생,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드디어 장개석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도 군대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받습니다. 진짜 어려운 시기인데 중국 국민당 정부와 손을 잡고 강도를 찾아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장소는 그러니까 어려움과 희망,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살벌했을 텐데 저보상 일가가 정말 발벗고 나서서 생각해줬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몸을 숨길 수 있었던 것 같아. 저는 뭐 다른 장소로 가볼까요? 우리는 임시정부의 청사는 자싱이라고 하지 않고 항주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청태 이여사라고 하는 곳, 이제 군영반점이라고 했던 곳 가보셨어요? 거기서 몇 달 못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로 갔던 이유는 그 상해를 탈출해서 여관으로 간 거예요. 여관. 김구 선생은 피해 있고 그 네 자리를 지켰던 분이 김철, 송병조, 차리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정부를 대표해서 서류 싸들고 왔으니까 거기가 청사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가 여관이니까 위험하잖아요. 누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이제 중국 정부에서 물색을 해줍니다. 거기를 지켜주고 그래서 자리를 잡은 게 호변천 23호에 있는 두 번째 청사고 거기서는 3년 넘게 있어요. 만약에 그들마저 도망갔으면 임시정부는 없어지는 거죠. 그냥 김구라는 개인만 남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들도 잠시 짬을 내서 주변에 또 서호가 아름답게 있으니까 중국의 호수를 보면서 고향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도 또 거기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별쌤 최태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과연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임시정부는 어떤 의미였을까? 너무 놀라운 흔적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고래한. 여러분 1919년 이 시기에 법적으로 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펜. 일본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여기 살고 있는 이 30여 명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정만큼은 대한민국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실제의 문서와 실제의 사례를 통하니까 소름 돋듯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곳에서 대한민국 3.1운동 우리 기념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네. 광복군 총사령부터인데요.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총사령 지청천, 그 다음에 부사령 김원봉, 그 다음에 지대장 김학교 이런 사람밖에 없고 그 밑에 몇백 명밖에 없어요. 나중에 제일 많아졌을 때 한 800명, 900명. 근데 이제 그 당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은 한 30만 명.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쵸, 상대가 되나. 우리는 광복군 700명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일본이 곧 패망하게 됐어요. 중국 전체에 우리나라 교포가 400만 명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 지금 광복군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고국에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인민위원회나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들이 저항을 한다면 분위기는 금방 바뀔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영국군에서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44년, 45년까지 일본군의 위세가 대단했거든요. 광복군에 뭐를 요구하면 일어 영어가 가능한 요원들을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해독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잘 아시는 독수리 작전, OSS와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를 했었고 이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싸울 기반을 만들어서 함께 싸운다. 이 작전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총만 있다면 그들과 싸우겠다. 안타깝게 두 가지. 일본이 우리가 준비했던 것보다 빨리 항복을 했고 두 번째는 지금 남아있는 일본 사람들 내보내고요. 광복군이 모습이 그대로 들어갔다면 우리 국민들 모아 사는 게 군대전 국군인데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안타까움이 있는 장소입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옆에 보시면은 요거 검은색 흰색 건물 보이시죠? 여기에 작은 2층짜리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진짜 그때 사람들이 우울증 걸릴 정도로 날씨가 안 좋다고 했으니까. 연화지 청사, 중경에 있었던 임시정부 청사인데 외교적인 노력들, 카이로 선언에서 이제 한국의 독립을 또 확인을 받아냈던 이런 어떤 중요한 사실들도 있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건
임시정부 그 계단에서 찍는 사진 있잖아요. 우리 김구 선생을 포함해서 그 요인들이 이렇게 쭉 찍는 사진이 날짜가 11월 3일이에요. 아까 광복은 김구 선생이 서안에 가서 군사훈련 시키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은 건 8월 10일이에요. 그리고 광복이 된 건 8월 15일이잖아요. 그럼 뭐 이것저것 서류 준비하던 9월 달에 들어가면 될 텐데 11월까지 못 들어갔어요. 개인 자격으로 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임시정부가 갑자기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못 들어오게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미국 사람. 근데 임시정부는 누구의 역사예요? 한국. 근데 이제 김구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가면 임시정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조건 속에서 11월 3일 출발해서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잖아요. 김구 선생이 이렇게 화환을 걸고 태극기를 들고 간 사진이 있는데 앞에 사람이 없어요. 비밀리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이제 옆에서 국민들이 흔들면 같이 흔들려고 갔는데 그냥 그래서 그 털털털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중경에는 500명의 임시정부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단 하나의 혜택도 없이 그 다음 해에 부산에 들어가서 미군과 이미 친일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일본 사람들의 검문을 받습니다. 단 하나의 환영 플랜카드도 없어요. 그 어린아이도 있고 진짜 화가 난다 진짜. 마음이 화상산 한인 묘지 예터는 가장 안타까운 유적이에요. 우리 독립운동가들, 김구 선생의 어머니, 광락원 여사, 조선의용대 출신의 군인들이 이역 만리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만들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귀국을 하고 그 귀국 과정도 순탄하지 못한 속에서 이 무덤에 있는 분들을 미처 챙기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효창원에 있는 그 차리석 선생이라는 조성환 선생 이런 분들도 3년 뒤에 챙겨요. 그때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들어오라 마라 이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장소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거기가 개발이 돼버리고 그 과정에서 거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공간을 잃었지만 사실은 역사를 잃은 것이기도 해요. 임시정부 역사가 일정 부분은 좀 단절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그분들의 45년 이후의 모습도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또 서울로 가잖아요. 한 번에 못 갔던 그곳을 우리는 한 번에 가는데 그 한 번에 가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관이나 청사나 이런 곳들도 가는 거 너무 좋지만 이런 아픔이 있는 장소도 그런 흔적이 있었던 곳이니까 우리 한국인들 얼굴을 만나게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근데 임시정부의 존재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전 중경이라는 도시 자체를 몰랐어요. 그냥. 피난지 이런 것도 사실은 몰랐죠. 여기 와서 저도 이제 배우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게 된 거죠. 상하이 임시정부는 정말 조촐한 그 작은 건물에서 시작돼서 마지막에 이렇게 중경에서 제대로 된 정말 건물, 큰 건물에 임시정부를 꾸리는 걸 보고 아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는 잠깐 이렇게 임시로 만든 거고 임시정부가 한 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광복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너무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정말 제대로 된 하나의 정말 임시정부였다는 거를 제가 강의할 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상해부터 항주 그리고 충칭까지 이뤘던 그 스토리라던가 그 독립운동가 선생님들께서 느끼셨던 감정 그 역사의 현장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이라는 게 되게 별거 아닌 거잖아. 우리한테는 그냥 인생샷 찍어보자 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 시대랑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연결해주는 좀 매개체가 되는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 매개체. 하여튼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다. 인생샷을 찍겠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정말 많은 거를 느낄 수 있는 이번 여행이었습니다.